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태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199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좀 부담이 된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이 기관들의 매물이, 투신권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1900선 지지도 힘들었고요. 특히나 이 기관의 집중 매도 공격을 받은 운수장비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PMI가 기준선 50을 넘어서는, 그래서 경기 확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분들 모시고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97번째 공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과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함께 보시죠. 허리케인 샌디 피해가 극심했던 미국 동북부 지역이 초기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지역이 광범위하고 관련된 피해들이 구제와 재건 노력을 지연시키며 피해 지역 일대의 수백만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이어지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 따른 사망자는 현재 74명으로 집계되며 자산 손실액은 5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현대차가 1일 해외에서 대규모 리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루머로 인해 전날보다 주가가 3% 이상 급락했지만 특별히 확인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중엔 5% 이상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리콜 조치는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고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리콜 관측은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법정 공방 끝에 농심 대신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손에 넣게 된 광동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일 광동제약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6,0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도 10.27% 올라 이틀간 25%가량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날 주가 급등은 연간 매출이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농심의 효자 상품 삼다수의 판매권이 광동제약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가 1일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일부터 열릴 예정인 중공 제18차 전국대표 대회 일정과 안건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첫 공식 일정입니다. 17기 7중전 회의는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60여 명 전원이 참석하는데요. 중앙위원은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파워 엘리트 집단입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 1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하며 또다시 19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기관이 나흘째 순매수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이틀째 장 마감 후 동시호가 때 대규모 순매수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3.62포인트 내린 1898.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증시 상승 동력이 약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 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장기적인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은 버티기만 해서도 기술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한 것이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21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상하이 지수는 소폭 강세로 장을 시작한 뒤에 점점 상승폭을 키워서 지난달 28일에 내줬던 210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10월 제조업 PMI가 지난달 49.8에서 0.4포인트 높아진 50.1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시장 정말 기댈 곳이 없었는데 중국 시장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오는 8일이죠. 당대회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 안정세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1%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자, 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니죠.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체감하지도 못하는 이런 통계치를 왜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통계 작성을 제대로 해서 착시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서 은행과 보험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 방안이 나왔습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사설학원과 출판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에 관련 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게 돼서 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뜯어가도 엄청 뜯어갑니다. 그렇죠? 줄줄 새는 새우는 내비두고 잔챙이들을 너무 죽이는 건 아닌지 정말 너무들합니다. 지금까지 화제넘내였습니다. 증시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갑론을박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에스틴 최영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지수가 다시 1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11월 첫 거래일 주가도 밀렸지만 수급에서도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11월 전망과 전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담 전문가, 이 11월 시작하고 첫 거래일이 조금 불발된 것 같은데요. 11월은 어떨까요? 일단 어제는 이제 월말에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들이 오늘도 이제 매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의 흐름이 월말 매수, 월 초에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지금은 대외적인 변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미국의 대선에서 과연 오바마가 승리를 할 것인가, 롬니가 당선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선거에 대한 그 증시에 따른 흐름이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11월 초에 있는 그 정치적인 변수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최영욱 연구원께서는 이 11월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11월도 상당히 10월 달보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저에는 물론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미국 대선 이슈도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수급 중에서도 이 선물과 프로그램, 즉 현물보다도 즉 선물과 프로그램이 결국 11월에 지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중국 경기 흐름, 과연 이 올해 4분기에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이 11월 전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할 데 없고 잘 나왔습니다. 중국이 과연 우리에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중국 투자가 유효한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론을박 주제는 중국 경기 드디어 턴 어라운드 하는가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최용 연구원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중국 경기의 반등 신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일단 뭐 중국 오늘 발표된 PMI 지수가 상당히 반등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다가 이제 중국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희망에 지금 점차 젖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을 봐서는 뭐 좋은 면,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지고요. 하지만 이런 경기 회복의 신호가 이 밑바닥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즉 이것이 단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 중국이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을 증명해주는 지표들을 좀 몇 개 공개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가장 지금 현재 중국 있는 그대로의 경제 지표, 중국 경제 현실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하는 지표인데요. 바로 국제 철광석 가격과 이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철근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주황선이 국제 철광석 가격이고요. 파란선이 철근 가격 추이입니다. 이 원안을 보시면 최근 주황선과 파란선이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철광석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 기본 지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국제 철광석 가격은 바로 중국의 경제와 같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광석은 이 제철소에서 철근과 철, 건설에 쓰이는 각종 자재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경기가 이 호조를 보이고 또 그만큼 부양책이 효과를 낸다면은 철광석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1년 중순을 기점으로 철광석 가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하락 추세였죠. 하지만 빨간 원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만 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이제 좀 스타트 라인을 끊었다. 100m로 치면 한 10m, 20m는 좀 출발하지 않았나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요. 중국의 M2입니다. 즉 광의통화 증가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광의통화 증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GDP 성장률에 다소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주황선이 바로 M2 증가율인데요. 중국의 광의통화가 살짝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파란선인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계속 하락 추세에 머물고 있는데요. 주황선이 다소 이 파란선을 선행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 파란선, 중국의 이 4분기 GDP 아니면 내년에 1분기 GDP 성장률도 이 반등,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이 앞선 두 개의 그래프들은 상당히 중국의 경기가 반등을 시작했다. 즉, 좀 안심할 만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부터 제가 공개해드리는 그래프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멀었는데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 좀 한숨을 내쉴 만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월간 전기 생산량을 그려본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 추세죠. 녹색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 계속 2010년 초부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 정부 이 통계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악명 높은 어떤 그런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이 부족한 결여된 그런 지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생산량까지 조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따라서 이 앞선 두 지표가 약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좀 의심 아닌 의심을 해본다면 진짜 이 중요한 이 신호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 생산량일 것이고 계속 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서담 전문가도 중국의 지표들이 돌아서는 것이 일단 긍정적이다. 좀 짧게만 좀 의견 좀 주시죠. 일단 오늘 이제 PMI 지표가 발표된 것은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50.3포인트였는데 50.2포인트로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HSBC PMI 지표도 49.5포인트가 나오면서 이제 특히 이제 PMI 지표가 5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요. 이전에 이미 좀 1조 위안 정도의 좀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표가 상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을 좀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주문, 신규 수주, 그다음에 생산 지수, 원자재 재고, 그다음에 완제품 재고 지수가 모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9월달 경제 지표를 보면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중국에서 가장 취약했던 것이 산업 생산인데, 당연히 이제 그 유로존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수까지 부진하면서 계속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4분기에 대한 흐름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상하이 외환 시장에서 계속해서 위안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이제 롬니와 오바마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도 지금의 위안화 강세 흐름이 속도를 더할 것인가 여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좀 얘기 듣도록 하겠고요. 네. 자, 지금 뭐 두 분이 처음부터 아주 좀 달리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요. 상황이 됐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달리시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네. 일단 쟁점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설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쟁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5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3개월 만에 5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자, 두 분 이제 일단 그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저기 그 바닥 쳤습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가 갑자기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닥은 쳤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조건 바닥 쳤으니까 만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확인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고, 자, 최영욱 연구원께서는 네, 바닥을 친 거는 확실하죠. 방금 전에 보였다시피 이 바닥을 친 건 확실한데 이게 계속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대외적인 변수, 즉 유로나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바깥에서 박자를 맞춰줘야 한다. 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럼 먼저 이소단 전문가님 아까 이 얘기를 쭉 이어 나오셨는데 네. 조금 더 못하신 얘기가 있다면 일단 바닥 신호를 확인하고 또 네. 어떤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이제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을 하는데 시진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새로운 지도부는 이전까지는 굉장히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7.5%대 GDP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이어봤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13% 성장, 12% 성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반이 되는 것을 이제 받아왔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하기보다는 약간 구조 조정이라든가 금융 개혁을 우선시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중화공업 위주로 중국이 경제를 주도했다면은 내수 위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까지는 미국하고 약간 좀 각을 두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진핑의 그 신 지도부 체제는 약간 이제 그 대미 협력을 많이 강조할 것을 봅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시진핑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 정계 쪽에도 시진핑이 굉장히 좀 넓은 정보 그러니까 정치 인물들하고 굉장히 그 연관 뭐라고 할지 친분을 많이 잘 쌓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중국을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까 제가 그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위안화가 강세를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위안화를 강세를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일단 해외 진출한 기업들에게 저리로 이제 그 대출을 늘리고 장기 저리의 그 자금을 갖다가 무기로 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해왔던 원전이라든가 통신, 댐 이런 것들을 다 수주를 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가 해외 공사에서 우리나라는 좀 크게 앞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이런 조목군들에 대한 명암이 엇갈릴 수가 있는 것이 11월 달에 증시의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영 연구원은 아까 그래프들 보면서 이 경기 반등이 나오겠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철광석 가격, 철근 가격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생산량은 전기 생산량은 또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하시겠어요? 네, 계속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반등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추세가 상승 추세로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이 개선이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죠. 네. 계속 이 지표 나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국의 무역,
즉 수출 증가율 이 추이를 보면은 현재 반등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주황선 또 회색, 파란선 할 거 없이 이 반등이 보이기보다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름 아니라 중국이 대미국, 대일본, 대유로존에 수출하고 있는 이 물동 수출액 증가율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선 제일 그나마 위에 있는 것이 미국이고요. 제일 아래에 파란선 깔려있는 파란선이 바로 유로존입니다. 네. 유로존의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건을 못 사주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중국이 이 경기가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이 선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그래프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비공식 경기 지표입니다. 이 그래프는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좀 약간 신기한 느낌마저 드는 그래프인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그 술 중에 중국 술 중에 마오타이주라는 술 혹시 들어보셨나요? 좋아하죠. 네, 마오타이주 상당히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을 또 애용하는 술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마오타이주 상당히 중국 내에서도 고위 관리들한테 로비용이나 선물로 줄곧 많이 하는 그런 고가의 술이라고 하죠. 마오타이주를 생산하는 업체도 바로 마오타이라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가 좋으면은 당연히 고가인 이 마오타이주가 많이 팔리겠죠. 당연히 주가에도 이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사람들, 특히 중국 고위 관리들이 매우 좋아하는 외제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벤츠나 BMW를 흔히 네. 떠올리곤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벤츠나 BMW보다는 아우디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아우디 다음에 벤츠나 BMW가 좀 약간 1.5등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가 좋다면은 당연히 고가의 아우디가 많이 팔리겠죠. 이 아우디 판매량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의 공기 오염도 지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경기가 좋으면 아직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낌이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 제조업체가 많은 중국의 이 가동을 늘리면 공기질이 그만큼 더 나빠지겠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공장을 그만큼 많이 안 돌릴 테니까 공기가 깨끗해질 겁니다. 즉 마오타이 이 회사 주가, 아우디 판매량, 또 중국 공기 오염도 지수 이 세 개를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상승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반등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2011년 초부터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의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라 이런 약간 실물 경기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혼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자체만 보더라도 중국의 그 실물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중국 경기의 어떤 온기가 우리 시장 쪽에도 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사람 전문가 우리 시장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조금 전에 뭐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선별적으로 좀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모님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철강석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합쳐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그 철강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 아까 이제 중화공업 쪽에서 소비재 쪽으로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성장률은 7%대로 떨어지고 그렇다면 당장 이제 철광석에 대한 수입을 줄일 테니까 철광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철금속, 석탄 같은 이제 자원주랑 해운, 조선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겠죠. 오늘도 보면은 조선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상사 이래로 최초로 지금 구조조정 시시하면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소비재 수출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아까 이제 아우디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급 승용차라든가 여성 의류, 의약품, 뭐 화장용품이 좀 유망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온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좀 대해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용 연구원께서는 이 중국 경기의 바닥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중국 경기 호전은 아직은 뭐 완전히 드러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보면 개선이고 어떤 지표를 보면 아직 침체 국면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 증시를 좌우하는 것은 당분간은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쪽, 선물 쪽
을 당연히 중시해서 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 기관과 외국인이 치고받는 모습을 어저께와는 다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정반대 패턴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컸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기관이 평소 외국인들이 자주 애용하던 전략을 써먹기 때문입니다. 즉 차익 부분에서 기관의 물량이 대량 출회됐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금액이 오늘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정도의 순매수 금액만 나와주더라도 지수는 상당 부분 잘 버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가져온 것도 이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이 조정치를 그려본 이 근거 자료인데요. 빨간 선이 코스피이고 아래에 검은 선이 바로 이 프로그램 수급을 현재 그려본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도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검은 선인 프로그램 수급도 아직 개선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따라서 일단 현물은 일단 제껴두시고 선물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되는 장세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두 번째 쟁점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주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내수 소비 관련주들 아직도 시세가 끝나지 않은 듯한데요. 한편으로는 중국 특수 종료와 함께 조정받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현 국면에서 중국 관련주 투자 유효할까요? 두 분 동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소담 전문가님 먼저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일본의 좀 지금 감정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이용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반사이익을 노려라. 그리고 최영 연구원님은요? 네, 중국을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멀리 갔다고 봐지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독점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소담 전문가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 그 감정의 골이 아직 해소될 것 같지 않은데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들 보자는 얘기죠. 예, 근데 사실 반사이익을 받을 종목이 오늘 가장 많이 내는 업종입니다. 네. 바로 자동차인데요. 사실 이제 2013년도에 가장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인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조어도라고 해야겠죠. 생카쿠엘도라고 하기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조어도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반일 감정이 세고 그다음에 아까 시진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미국 쪽에는 굉장히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부처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반면으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한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진핑이 예전에 상하이 당서기를 있을 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임시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임시청사 복원을 도와주었고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한국형 경제 건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 축구까지도 관심이 많을 정도로 지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한국을 밀어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승용차에 대한 그 흐름을 볼 때 지금 도요타가 오히려 중국 안에서는 이제 반일 감정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고 지금은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보시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영 연구원은 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잘 가는 종목들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업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중국과 관련된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 이 기업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이 어딘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전기전자, 기계, 또 서비스업 정도를 들 수가 있겠죠. 특히 현재 이 기계업종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상당히 물량을 넘기고 떠나고 있는 업종이 바로 기계업종입니다. 제가 최근 쓰는 시황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먹튀라는 표현이고 최근에 이 기계업종이 먹튀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은 염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즉 수급도 악화되고 있고 기계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중국 관련 이 악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전자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은 기계업종보다는 상당 부분 덜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를 움직이는 과거 시절과는 다르게 지수에 이리저리 좀 끌려다니고 있는 상당히 수동적인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중국 관련 업종 중에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도 물론 존재합니다. 화학, 또 건설, 운수장비가 바로 그것인데요. 네. 특히 이들 업종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책이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번 얘기했듯이 중국 소비자들이 이 방한 효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는 종목들, 주로 서비스나 내수주가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중국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들, 즉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 강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다는 의견은 제가 지금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이제는 입에 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자주 언급하는 종목이 있죠. 에이블 CNC, 또 새로 등장한 종목이 있는데요. 호텔신라, 또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가 좋은 예입니다. 이들 종목은 중국 특수효과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 얼마 전 심한 조정 양상을 보였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는 상관없이 매출과 수익성이 올 4분기 굳건할 것이다 라는 예상에 의해서 주가가 V자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국 관련주에 투자할 때도 좀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남 전문가께서 보시는 중국 관련주의 리스크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중국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되죠. 일단 롬니가 당선될 경우에는 지금 롬니가 지난번에 이제 오바마하고의 토론회에서 중국을 가지고 이제 환율 조작국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롬니가 당선된다면은 위안화 강세가 계속되는 흐름이 나올 테니까 이런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담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파라다이스를 얘기하셔서 떠오른 것이 있는데 중국 요즘에 이제 강원랜드나 그랜드 코리아레저 파라다이스에는 옛날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네.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통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수십억을 가지고 베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카지노 업체들의 매출은 칩을 얼마나 바꿨는가,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고 거기서 그 고객들이 얼마나 돈을 잃었는가가 바로 실적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한 번 돈을 잃으면은 계속해서 베팅을 해서 자기가 딸 때까지 해서 가는 그런 고액 베팅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은 그 카지노 업체에서 돈을 잃는 그 비율을 한 14% 정도로 맞춰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고액 그 투자자들이 오다 보니까 이 비율이 10%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그 업체들의 그 실적의 악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실적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인 투자자들의 좀 방한에 대해서 그 잃는 비율이 이제 적어졌다라는 것. 이전엔 일본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그게 20%까지 잃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물이 좋은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영욱 연구원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지금 중국 경기 계속해서 바닥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고하게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바닥을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 중국 펀드에 투자할 시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어떤 월가나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유행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워낙 하락을 하다 보니까 S&P 500과 비교해서 이 차익 거래 전략, 이런 개념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일단 1년 전에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 빨간 선의 S&P 500인데 상당히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 다음으로는 5년 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수익률이 거의 한 6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는 그럼 당연히 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혹은 중국 펀드에 가입을 하고 비싼 S&P 500을 팔아야겠다는 일종의 차익 거래 전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이 월가의 유명한 이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의 일종입니다. 네. 하지만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략을 아무나 따라다간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략, 즉 차익 전략의 기본 전제는 두 주가 지수가 언젠가는 같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즉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어긋난, 이 다이버전스 국면은 곧 해소될 것이다라는 게 전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가져온 것이 바로 2000년 이후에 두 개의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장기 시계열로 살펴본 그래프입니다.
이 녹색 부분을 보시면 두 개의 지수가 상당히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녹색 부분 이외의 부분은 거의 두 지수가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분들은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때 녹색 부분을 보고 두 지수가 계속 같이 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하이 주가 지수는 언젠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녹색 지수는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 이런 차익 전략에 이 아주 무모하게 뛰어드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꼭 같이 움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자, 치열한 공방을 벌여봤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네, 음식이 하늘에서 맞떨어지네요. 네, 그래서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오셨는데요. 이 먹을 거라고는 정어리밖에 없는 작은 섬에서 엉뚱한 과학자가 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이 실험 도중에 기계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데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하늘에서 작동하는 기계, 거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햄버거, 뭐 치킨, 와플 등 계속해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술도 내려와야 할 텐데. 네. 자, 어쨌든 뭐 영화도 영화지만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음식료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를 보였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떨어졌지만 음식료 업종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음식료주 한번 볼 텐데요. 이서람 전문가. 네. 음식료주 전망이 여전히 좋은 건가요?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살아야 되겠구만. 네. 근데 오늘 근데 저희도 음식료 종목을 샀어요. 지난번에 팔았던 종목을 다시 샀는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음식료 업종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을 받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음식료 업종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1970년도에부터 이제 고령화로 진입했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이제 65세 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보다 30년 늦게 이제 2000년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단순 계산을 해볼 때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020년도까지는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음식료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엔겔 지수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소담 전문가님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최영우 계속 연구원. 죄송합니다. 최영우 연구원님. 네. 네, 죄송합니다. 많이 네. 기분 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도 먹는 생각하다가 멍하nis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먹는 얘기하다가 다 네. 약해졌는데 최영우 연구원님은 그러면 음식료 업종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저는 약간 동의를 못하고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네. 사실 이 업종,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만 잘 관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료 업종은 제가 최근에 가장 주의를 요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바로 먹튀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 지난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이 물량을 대거 팔고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물량을 이 꾸역꾸역 이 삼겹살 먹듯이 맛있게 주워 먹는 거는 바로 국내 기관이고요. 네. 문제는 기관이 현재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그다지 많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 의해서 음식료 업종을 지난 6월과 7월부터 계속 끊임없이 먹어치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료 업종이라 그런지 아주 잘 먹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관에서 음식료 업종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 발간한 리포트가 가장 많은 게 바로 올해 여름, 즉 6월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6월 달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매도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이 기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계속 당분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기관이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짧게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하지만 이제 그 음식료 업종에도 호재와 악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떤 호재, 어떤 악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호재로 보면은 좀 화면에 보이시듯이 음식료 업종의 EPS 성장률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EPS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2008년도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 시장 대비해서 퍼밸류에이션이 80%까지 올라갔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그 업종에 대해서는 짧게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국내 음식료 업종의 퍼 프리미엄이 지금 75%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55%에서 그 정체가 되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음식료 업종 전체가 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보다는 이제는 선별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흐름들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호재로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볼 때 GDP 내에서 제조업 비중하고 GDP 내에서 서비스업 비중을 우리나라와 그 다른 선진국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 아직도 제조업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국민학교죠. 이제 초등학교 때 네. 배웠을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진화가 될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많아진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네. 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성장세는 좀 더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전차를 본다면은 음식료 업종 전체의 성장하는 시기가 2020년도까지라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은 호재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목까지 차 있다는 것은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용경 의원께서 호재 악재를 좀 간단히만 구분해 주신다면요. 네, 호재는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기관이 계속 줄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호재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되고 있죠. 이 환율은 이 국내 음식료 업종이 대부분 그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원화가 같이 상승한다는 건 상당히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악재는 이 단순합니다. 이 바로 국제 곡물가 상승이 이런 원화 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이 또 악재 다른 면을 짚어보자면 바로 정치적인 이슈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 바로 대선이 코앞인데요. 흔히 음식료 업체는 곡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죠. 하지만 이제 곧 대선이 끝나고 이제 정권 초기로 바뀌기 때문에 정권 초창기에는 어느 정권인지 간에 이 생필품 가격 단속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가격은 올릴 수 없는데 이 원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음식료 업종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 내에서 또 두 분이 보고 계시는 최선호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이 종목을 오픈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신세계 푸드라는 종목입니다. 왜 고민하셨죠?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인데 아. 비밀리에 사고 계실 건데 제가 좀 오픈을 해서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교수님?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짐작은 하겠지만 말씀 안 이러면 안 하셨습니다. 되는데. 네. 예. 일단은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볼 것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제가 밸류에이션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월 달에 가동을 한 이제 음성 물센터를 통해서 이제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신세계 푸드가 현재 2011년도 6,900억대 매출액을 발생한 것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9,500억 정도까지의 매출액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료 업종 전체의 베타 개수가 0.47 정도인데 신세계 푸드의 베타가 지금 0.37 정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좀 잔여익 모델과 지금 퍼 밸류에이션, PBR 밸류에이션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출했더니 지금 거의 100%가 넘는 상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잔여익 모델로 봤을 때 지금 24만 원까지의 흐름이 나오고 퍼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19만 원까지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종목. 힌트를 드리면은 제가 2010년도에 지금
대한유화라는 종목을 봤을 때와 지금 밸류에이션의 흐름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 봤고요. 최웅연구원께서 보는 최동호는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롯데제과를 꼽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면서도 이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큰 종목이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타값이 상당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큰 하락을 겪을 시에도 그 폭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수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베타값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재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롯데제과가 제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롯데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결정적 한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차를 세워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네. 자, 두 분의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먼저 각각 종목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삼양식품입니다. 네. 삼양식품이고요. 네, 저는 LG 하우시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1분 반씩만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담 전문가의 삼양식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호면당 인기 메뉴가 5종을 이제 라면으로 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봤을 때 삼양식품에 대해서 오늘 좀 8% 강세가 나왔는데 조정식 매수 관점을 보시고 지금 삼양식품의 베타가 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 단가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한 34,000원 선 정도가 지금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목표 단가를 말씀드리면은요. 기술적인 단가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네. 29,250원에서 29,500원 선 매수, 그다음에 32,100원, 35,700원인데 아까 밸류에이션으로 봤던 목표치인 34,000원과 목표가인 35,000원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1차 32,000원, 35,000원, 손절 단가는 29,000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그렇군요. 음식료 업종 참 많이 나오네요. 글쎄요. 네, 지금 최영욱 연구원 결정적 한방 종목 계속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LG 하우시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바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다 최고로 치는 종목이죠. 이 바닥재나 뭐 이 창틀, 이 창호에서 최고의 어떤 품질을 자랑하는 이 제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LG그룹주 요새도 호불호가 갈립니다만 이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LG 계열사 중에서도 알짜배기 위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가격은 75,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잘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그리고 에스틴 최영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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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가고 미국 시장이 이틀 휴장 뒤에 개장이 됐는데 일단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밀어놨던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 진행되고 있죠. 네, 오늘 예. 마구 쏟아지는데요. 먼저 발표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0월 ADP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5만 8천 명으로요. 전망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예상치가 14만 3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요. 전주 대비 9천 건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개장 전에는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허리케인 샌디가 불어오면서 밀어놨던 기업들의 실적들도 속속 발표가 되니까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 왔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여러분, 굿나잇. 굿락.